네, 안녕하세요. 국내외 다양한 이슈들을 전해드리는 이슈 체크 시간의 이채은입니다. 또 어떠한 이슈들이 한 주 동안 있었는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가장 먼저 삼성전자입니다. 외국인의 매수세가 특히나 눈에 띄는 흐름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최고점도 경신해가는 주가의 흐름인데요.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들 살펴보시죠. 삼성전자가 6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장중 주가는 6만 8,500원까지 오르면서 또다시 7만 원 선에 접근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삼성전자의 상승세를 이끈 주체를 살펴보면 외국인이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이들은 7월 들어서 삼성전자의 주식 2조 1,242억 원을 순매수했고요. 또 최근 5거래일 동안에도 1조 7,658억 원가량을 사들였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세는 2분기를 기점으로 실적 반등 기대가 커지는 가운데에서 또 하반기 고대 역폭 메모리 HBM의 납품 본격화에 대한 기대감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최근 디램과 파운드리 등 반도체 전 사업 부문에서 실적과 시장 기대가 바닥을 지나서 반등 국면에 접어들었다라는 평가를 함께 받고 있습니다. 손인준 흥국증권연구원은 실적과 기대 심리가 모두 2분기를 저점으로 회복세에 접어든 모습이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또 일회성 비용으로 부진했던 2분기 이후에 3분기부터는 반도체 중심의 실적 회복이 본격화될 것이다. 이러한 분석도 내놨습니다. 이어서 3분기 삼성전자의 매출은 전분기 대비 6% 증가한 78조 6천억 원, 영업이익은 75% 상승한 8조 1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전했습니다. HBM 주요 고객사향 퀄통과 또 HBM4 양산 본격화, 파운드리 2나노 고객 확보 등 주요 이벤트들이 3분기 이후에 순차적으로 확인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았습니다. 이에 더해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대법원 무죄 확정도 사법 리스크 해소에 따른 기대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실제로 무죄가 선고된 지난 17일 삼성전자의 주가는 3% 넘게 올랐고요. 시장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최근 발표한 자사주 매입 계획도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겠습니다. 회사는 지난 8일 실적 발표와 함께 총 3조 9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취득하겠다라고 밝혔고요. 또 이 중 2조 8,119억 원어치는 소각할 예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최민숙 한국투자연구원은 이 10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또 소각 계획 중에 7조 원이 실제 집행이 된다면 이는 밸류에이션 부담을 추가로 완화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서 국내 전기차주들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더 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6개월간은 국내 전기차 관련주들이 좀 악몽 같은 시간을 보내기는 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3,200포인트를 넘어서 역대 최고 고지를 향해 내달리고 또 코스닥 지수까지도 52주 신고가 새 기록에 도전하는 이러한 불장 속에서도 외롭게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다라는 평가가 이어졌는데요. 트럼프 대통령발 글로벌 관세 전쟁의 직격탄을 맞은 데다가 또 미 행정부의 전기차 의무화 폐지와 보조금 삭감과 같은 각종 정책적인 리스크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악재의 악재가 겹쳐서 전기차주들의 주가는 뒷걸음질을 칠 수밖에 없던 상황이 되겠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했던 지난 1월 20일부터 전날 종가까지 KRX 전기차 톱 15의 지수의 수익률은 3% 빠지는 데 기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6개월간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각각 27.23%, 또 13.39%씩 오르는 등 역대급 급등 장세를 보이는 가운데 이 KRX 전기차 톱 15의 지수는 마이너스 수익률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 전기차 관련 종목들의 부진을 더 두드러지게 하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봤을 때 부진이 가장 심각한 종목들은 2차 전지 소재주가 되겠습니다. 엔캠 또 SKC의 주가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사실상 반토막이 난 상황입니다. 에코프로머티와 LNF, 에코프로 BM 등도 두 자릿수의 낙폭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배터리 제조 3사의 경우에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LG 에너지 솔루션의 낙폭이 마이너스 5.56%로 그나마 작았지만 또 올해 2분기 적자의 늪을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삼성 SDI나 SK 이노베이션의 주가는 두 자릿수의 하락률을 면치 못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 등 완성차 주도 현재 주가의 부진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트럼프 미 행정부가 부과한 자동차 품목 관세의 직격탄을 맞았고요. 또 향후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도 자동차 부문만큼은 난항이 예상된다라는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 증시의 대부분 섹터가 강세를 보인 가운데에서도 상대적으로 부진이 뚜렷했던 완성차 그리고 2차 전지 섹터의 경우에는 저가 매력이 분명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이에 반응하는 분위기도 포착이 되고 있죠. 이달 들어서 전날 장 종료 시점까지 기관 투자자의 순매수 최상위권에는 포스코홀딩스,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이 그 이름을 올렸습니다. 완성차와 2차 전지주가 바닥을 찍고 반등할 수 있는 섹터별 모멘텀을 주목해야 한다라는 조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 외국계 자산운용사의 고위 관계자는요, 현대차와 기아의 경우 트럼프 미 행정부 초반부터 불거진 관세 이슈로 이미 눈높이가 많이 낮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악재보다는 호재에 더 주가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시점이다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의 경우 업종이 저점을 찍었고 또 테슬라의 로보택시 출시에 따른 고성능 배터리 수요 확대 기대감까지 주가를 끌어올리는 호재가 있다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또 트럼프 미 행정부의 중국 때리기가 국내 2차 전지주엔 호재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당장 미국이 중국의 고순도 흑연에 대해서도 93.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자 국내 2차 전지 관련주의 주가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증권업계 관계자는 흑연, 음극재, 분리막, 또 첨가제 등 중국산 의존도가 높은 상황을 먼저 타개하려고 움직이는 기업을 주목해야 한다라는 조언도 내놨습니다. 이어서 네이버 주가도 조금 더 보겠습니다. 큰 상승 이후에 조금은 주춤한 모습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증권가의 리포트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새 정부 출범 이후에 하루 18%나 오르는 등 매수 열풍이 불었던 국민 포털 이 네이버의 주가가 갑자기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네이버의 투자 의견을 매수에서 중립으로 다시금 조정하면서 주가가 이렇게 추락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29만 5천 원으로 사상 최고가를 썼던 네이버의 주가가 현재는 고점 대비 16% 넘게 하락한 상태입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이 이달 들어서 가장 많이 순매도한 종목이 네이버가 되겠습니다. 4천억 원가량을 팔아치우면서 네이버의 주가를 끌어내린 것인데요. 앞서 골드만삭스가 이달 17일에 네이버의 목표 주가를 33만 원에서 28만 원으로 내리면서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영향을 미쳤고요. 반면에 골드만삭스는 카카오의 목표 주가를 8만 5천 원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투자 의견 매수를 재개시했습니다. 카카오톡의 이 주가 5만 7,500원 대비 상승 여력이 47.8% 있다라고 본 것입니다. 카카오톡이 이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를 도입한다면 네이버의 핵심 수익원인 검색 부문의 경쟁력이 약해질 것이다라는 이유에서였는데요. 불과 얼마 전까지 사라라고 난리더니 결국에는 개인 투자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모양새다라는 평가도 오늘 기사에서는 내놨습니다. 네이버의 소액 주주는 삼성전자 다음으로 많은 100만 명에 달합니다. 이에 골드만삭스에 대한 비판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는 골드만삭스가 네이버의 현재 주가가 지나치게 저평가되어 있다는 분석을 내린 바가 있었습니다. 올 초에 골드만삭스의 연구원은 이커머스 업계의 선두주자인 쿠팡의 시가총액이 63조 원에 달하는데 검색업계의 선두주자인 데에다 이커머스 2위인 네이버의 가치가 28조 원이라는 것은 지나치게 저렴해 보인다라고 전한 바가 있었는데요. 이 글로벌 투자은행의 JP모건도 네이버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쏘버린 인공지능 전략에 큰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이야기 긍정적으로 내놨습니다. JP모건은 네이버가 한국 AI 분야에서 우월한 입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소버린 AI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국내 증권사들도 저마다 네이버의 밸류에이션을 생각하면 비중을 늘릴 만한 시기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오락가락한 분석 보고서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계속해서 그 흐름들 저희 방송과 지켜보시죠. 이어서 셀트리온 실적에 대해서도 조금 더 이야기 나눠봐야겠습니다. 셀트리온이 예상 수준의 2분기 실적을 빠르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증권가에서는 호평이 쏟아졌는데요. 1분기 어닝 쇼크를 바닥으로 이제는 회복세에 접어들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실적 개선세가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뜨겁게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업계들에 따르면 셀트리온은 지난 2분기 매출 9,615억 원, 영업이익 2,425억 원의 잠정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와 대비했을 때는 이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9.9%, 234.5% 증가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실적 발표 직전 집계되어 있던 컨센서스, 그러니까 증권사의 추정치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바이오시밀러 판매에서 신제품군이 기존 제품을 추월했다라는 점이 눈길을 좀 끌었는데요. 위혜주 한국투자증권연구원은 램시마 피아주사, 유플라이마, 베그젤마, 또 스테키마 등 신제품군의 매출이 4,680억 원을 달성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분기 실적 기준으로 처음으로 이 신제품군의 매출이 램시마, 트룩시마, 허주마 등 기존 제품의 매출 4,148억 원을 넘어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신제품군의 성장은 유럽 중심의 매출 증가 덕분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수익성도 개선이 됐습니다. 셀트리온의 2분기 매출 총이익률은 56.6%로 직전 분기 대비 4%포인트 개선이 됐습니다. 서근희 삼성증권 연구원은 원가가 높은 재고가 대부분 소진됐고 1분기까지 외주로 생산되던 원료 의약품을 2분기부터는 자체 생산으로 전환해서 제조 원가를 절감했다라는 설명도 덧붙여줬습니다. 실적을 발표한 시점도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전까지 셀트리온은 실적 시즌 막바지에 실적을 발표해 왔지만요. 이번에는 비교적 초반에 실적을 내놨기 때문이었습니다. 권혜순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셀트리온이 실적 공시 시점을 앞당긴 데 대해서 불확실한 기간을 단축시켜서 주가 변동 리스크를 관리하려는 한편 또 실적 개선에 대한 자신감을 표현한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진펜트라, 그러니까 램시마 SC의 미국의 판매명인 이 진펜트라의 처방 건수 증가세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2분기에는 3,793건이 처방이 됐고요. 직전 분기 대비 35.3% 증가를 했습니다. 이희영 대선증권 연구원은 출시 초기 단계의 특성상 리베이트와 코페이 등의 비용이 보수적으로 차감되기 때문에 실제 매출과 처방 건수 사이의 연관성이 아직 높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실제 처방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매출로의 연결 가능성이 점차 높아질 것이라는 예상도 내놓았습니다. 셀트리온의 주가 상승세도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권혜순 연구원은 셀트리온의 주가는 시장 예상치를 밑돈 1분기 실적이 발표되기 전부터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다가 5월 중순을 저점으로 지금까지 약 19%의 상승을 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가가 올랐지만 내년도에 이익이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완화되는 구간에 진입하는 시기에 추가적인 반등이 예상된다라고 말했습니다. FN가이드에는 셀트리온의 3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3,342억 원으로 4분기는 4,080억 원으로 각각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좋은데 주가가 낮다라는 평가를 한 증권사에서 내놨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이야기였는데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서 하반기 수출 모멘텀이 가장 확실한 기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목표 주가를 기존 128만 117원에서 130만 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한 것이죠. 올해 2분기 매출액은 6조 5,91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82.3%, 또 영업이익은 7,34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7.8%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장남형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컨센서스와 비교했을 때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1.4%, 3% 상회할 전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폴란드 K9 18문과 천무 15대 이상이 매출로 인식되면서 영업이익 개선세를 이끌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상 방산 매출액은 전년보다 44.6% 오른 1조 9,232억 원,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78.6% 상승한 4,643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장 연구원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하반기 수출 모멘텀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사우디아라비아가 대규모 전력 증강 사업의 일환으로 장갑차, 자주포, 다연장 로켓, 또 방공 시스템 등 다수의 무기 체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에 따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수출 파이프라인 규모는 20조 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또 동유럽과 북유럽을 중심으로 천무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폴란드 국영 방산업체 WB와 천무 유도탄 현지 생산을 위한 합작법인 설립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연장 로켓의 경우 유럽 자체 생산 기반이 사실상 없는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폴란드 현지 생산 거점을 바탕으로 한 천무의 유럽 점유율 확대가 발생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장 연구원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안정적인 실적 성장성과 이 수출 모멘텀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다라면서 이 해외 매출 인식이 지속되면서 2025년과 2026년 지상 방산 영업이익은 각각 전년 대비 24%또 18.6% 상승할 전망이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서 중동과 유럽 또 동남아시아에서 다수의 수출 파이프라인을 확보한 반면 주가는 7월 22일 이 종가 기준으로 2026년 선행 주가 수익 비율 19.2배로 유럽 업체 평균 33.5배와 한국 업체 평균 27.9배 대비 낮아서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부각되고 있다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M7 관련해서 이야기를 조금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알파벳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이 구글의 모 회사 알파벳의 주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성장 기대 그리고 탄탄한 2분기 실적 시즌이 맞물리면서 월가의 주요 증권사들이 잇따라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가도 올라줬고요. 모건 스탠리는 알파벳의 목표 주가를 기존 185달러에서 205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생성형 AI 기술이 광고 수익 확대에 기여하면서 실적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분석에서였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역시 검색 광고 매출의 견조한 증가세를 반영해서 이 목표 주가를 200달러에서 210달러로 높였습니다. 로스차일드 앤코는 이보다 더 높은 215달러까지 제시를 한 모습이었습니다. 월가에 일어난 낙관론은 오는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알파벳의 성장 기대감이 다시금 부각된 결과입니다. 팩트셋에 따르면 현재까지 실적을 발표한 스탠더드앤드푸어스 500 기업 중 85% 이상이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또 전반적인 기업의 이익의 회복력에 대한 기대가 주가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최근 1년간 알파벳의 주가는 5% 이상 급등락한 날이 6거래일에 불과할 정도로 변동성이 낮은 편입니다. 이 같은 점을 감안했을 때 이날의 상승은 시장의 소식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됩니다. 앞서 알파벳은 지난해 4분기 실적 발표 직후 주가가 8.7% 급락한 바가 있었는데요. 전체 매출은 시장 기대치에 부합을 했지만 클라우드 부문 실적이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실망감이 번진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애저 부문에서 부진한 성적을 내면서 클라우드 시장에 대한 조정이 들어갔었습니다. 다만 광고 부문은 검색 광고와 유튜브를 중심으로 기대치를 웃도는 실적을 냈고요. 또 영업이익 역시 시장 전망을 상회했습니다. 알파벳은 올해 AI 관련 자본 지출로 750억 달러를 투입할 계획이라고 전했고요. 또 신형 AI 모델인 제미나이 2.0도 출시를 해서 경쟁사와의 격차를 좁히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무더위 속에서 주목받고 있는 한 가지 종목을 살펴드리겠습니다. 그 주인공은 한국전력인데요. 가치주로 주목을 받으면서 또 4월부터 주가 랠리를 이어왔던 한국전력의 추가 상승을 기대한다라는 전망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6월부터 이른 더위가 좀 기승을 부리면서 실적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금 높아지고 있는 덕분입니다. 하나증권은 한국전력의 올해 예상 주당 순가산수치는 목표 주가 순자산 비율 0.6배를 적용해서 목표가를 4만 5천 원으로 높였습니다. 지난 5월 3만 6천 원으로 제시한 지 2달 만에 25%나 끌어올린 것입니다. 유재선 하나증권 연구원은 PBR 0.6배는 역사적인 고점을 상회하지만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별도 자본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에 무리한 목표는 아니다라고 해석을 해줬고요. 또 2분기 실적은 시장 기대치에 부합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습니다. 하나증권은 한국전력의 2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6.8% 증가한 21조 8천억 원, 또 영업이익은 94.5% 오른 2조 4천억 원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영업이익 호조는 한국전력이 발전소에서 도매로 전력을 사오는 가격, 즉 매출 원가 개념인 S&P가 약세를 보이는 덕분입니다. 무더위가 지속되는 7월에도 이 S&P가 상승세가 제한되고 있는 반면에 한국전력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소매전력 판매는 늘면서 양호한 실적이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 것입니다. S&P는 시간대별 전력 수요와 그에 대응해 가동하는 발전기의 연료비 단가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전력 수요가 늘어날수록 고원가 발전기 가동 횟수가 증가하면서 S&P도 상승하는 것이 통상적인데요. 이미 6월부터 이른 더위가 시작되면서 그 수요는 높아지고 있지만 공급 측면에서 태양광 발전 기여도가 높아지면서 S&P 가격을 억제하고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유 연구원은 연료비는 달러 원 환율 강세와 또 주요 원재료 단가 하락으로 절감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서요. 구입 전력비는 기저발전 비중 감소로 또 외부 구입량 증가가 불가피하지만 S&P 약세로 인해서 구입 단가는 안정화될 수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연료비는 4조 5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6.3% 감소를 하고요. 구입 전력비는 8.1조 원으로 2.1% 오르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한편 9년 동안 박스권에 머물러 있던 이 한국전력의 주가는 4월부터 급등세를 보이면서 작년 말 대비 85% 뛰었습니다. 일회성 요금 변동 요인인 연료비 조정 단가를 동결하는 결정이 내려진 데다가 원자력 테마까지 함께 붙으면서 불기둥을 세운 것입니다. 자회사인 한국수력원자력의 이 해외 소형 모듈 원전 SMR 사업의 가치가 부각된 덕분이겠습니다. 증권가에서는 4만 원대 목표가가 대세로 이어지는 흐름입니다. 앞서서 대신증권과 메리츠증권은 한국전력의 목표가를 각각 4만 9천 원, 4만 7천 원으로 높였습니다. 아울러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한국전력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주주환원 활성화 정책 중 하나로 배당소득세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한 바가 있었는데요. 유 연구원은 영업실적은 양호하며 향후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 시 배당 성향 35%가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라면서 낙관적인 가정이지만 또 배당 수익률 기반으로 접근할 때에는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어떤 흐름이 이어질지는 계속해서 지켜보시죠. 이어서 철강주의 반등세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저가 물량 공세를 폈던 중국의 철강 기업들의 감산 움직임 때문에 현재 국내 철강주들로의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있습니다. 베트남이 중국산 철강제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서 또 국내 기업들이 반사 이익을 누릴 것이라는 기대까지도 주가 하방을 떠받치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RX 철강지수는 최근 한 달간 19.83% 뛰면서 전체 34개의 KRX 테마지수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자랑했습니다. 코스피 지수의 상승률이었던 7.83%도 2배 넘게 웃돈 수준이 되겠습니다. 지수 구성 종목 중에 현대제철을 비롯해서 세아베 스틸지주와 동국제강 등 최근 한 달간 일제히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현대제철은 전날 장중 37,450원까지 올라서 1년 내 최고가를 기록을 했고요. 또 동국제강도 지난 18일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철강 관련 상장지수 펀드인 ETF도 현재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나란히 최고가를 기록하는 모습들도 다소 포착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철강 업황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주가를 밀어 올리고 있고요. 장기간 국내 철강업을 짓눌렀던 이 중국발 저가 물량 공세가 다소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됐습니다. 중국의 중앙경제위원회는 이달 초 철강업계의 일부 생산 능력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라고 공언했습니다. 정부가 공급 과잉 문제가 지적된 철강업의 대대적인 구조 조정을 진행하고 나선 것이었습니다. 중국의 철강 업체들이 감산 움직임을 보이자 이 국내 기업들의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는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메리츠증권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의 조강 생산량은 8,320만 톤으로 전년 동월 대비 9.5% 줄었습니다. 이는 연중 최대 감소폭이 되겠는데요. 이 증권사 장재혁 연구원은 향후 조강 생산량 감축 기조와 맞물려서 수출 물량까지도 안정적인 감소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베트남이 중국산 열형 강판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서 국내 업체들이 수혜를 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앞서서 베트남 정부는 이달 6일부터 향후 5년 동안 중국산 열연에 대해서 23.01에서 27.83에 달하는 고율 관세를 적용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이슈들 속에서 철강주의 흐름들도 계속해서 지켜보시죠. 이렇게 해서 한 주간의 이슈들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더 뜨겁게 타오를 종목들은 어떤 것이 있을지 저희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